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동아문화 해설사로서 갖춰야 될 다양한 그런 그 요소들이 있겠지만, 그 소양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이제 어떻게 기획력을 확보하느냐, 이런 거에 대한 내용들인데요. 특히 이제 저는 여러분의 이제 기획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찾을 수 있는데, 그 중에 제가 오늘 소개를 하고 싶은 것은 바로 동학인이고 천도교인이면서 독립운동가였던 소수 최동희 선생이라고 하는 분에 대한 이야기들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소수 최동희 선생은 뭐 독립운동가이기 이전에 이 동학의 2대 교주이셨던 최시영 선생의 장남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매우 이 동학의 중요한 그런 이론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 이제 역사적인 인물로서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될 그럴 그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잘 이 소수 최동희 선생에 대해서 독립운동가로서의 면모가 가끔씩 이제 연구가 되고 드러나기는 했지만 그래도 대중적으로 많이 모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오늘 소수 최동희 선생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동학 천도교인 소수 최동희의 독립운동 행적과 다크투어리즘 기획방안이라고 잡아봤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하고 나눌 얘기의 그 큰 줄거리는 대략 이렇습니다. 동학문화해설사의 이 기획 아이디어 찾는 방식, 어떤 것들을 기획으로 삼을까, 그 기획을 어떤 기획을 하기 위해서 어떤 아이디어를 발굴하면 좋을까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저는 이제 아까 제목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다크투어리즘이라고 하는 그런 그 키워드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중에서도 독립운동가 소수 최동이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이 최동이라고 하는 인물이 독립운동 과정에서 이런 어떤 행적들을 보였는지, 그리고 그러한 행적들의 주요 장소들이 어느 곳에 지금 현재 남아있고 어떤 의미들이 있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어느 한 독립운동가의 이 행적과 이 관련된 장소들이 어떻게 우리 대중들에게 후대인들이 기억하고 활용할 수 있는지 이런 방안들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독립운동 유적지를 다크투어리즘의 관점에서 살펴본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다크투어에 대한 기획의 어떤 방향들을 어떻게 설정하면 좋을까를 제가 이제 나름대로 생각하는 방식대로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발표하는 내용들은 사실은 지난 10월 달에 동학학회의 학술대회에서 일부 제안 발표를 했던 내용들을 좀 수정 보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공식적으로 학술적으로 발표를 한 그런 확인된 그런 내용들이 아닌 경우도 있고, 제 나름대로의 그런 생각들을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는 말씀이 100% 명확하다, 아니면 역사적인 근거에 명확하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우리 역사 속에 특정한 인물들을 발굴하고 이러한 역사 인물의 행적들을 콘텐츠로 기획하고 그러한 역사 인물들의 행적들을 기억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어떠한 방식으로 풀어나가면 좋겠는지를 여러분들께서 참고하시면 좋겠다라는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굳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문화유산 해설사라고 하는 그런 과정이, 그런 일을 하는 분들이 특정한 공간, 특정한 인물, 사건을 중심으로 어떤 내용들을 숙지하고 외워서 그러한 현장들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일방적으로 소개만 하는 그런 차원의 사람들이 해설사는 아닙니다. 물론 그런 일들을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동학문화유산 해설사의 경우에는
특정한 사건, 인물, 공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많은 해설을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키워나가는 과정에서 새로운 것들을 발굴하고 기획하는 능력도 배양하는 게 사실은 동학문화 해설사 과정에서의 주요한 그런 그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께서 참고점을 삼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내용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내용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동학문화 해설사의 기획 아이디어 찾기. 자, 우리가 어떤 특별한 기획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그 계기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그 기획의 아이디어를 찾는 것들, 그 아이디어를 어떤 발상이 되는 그런 그 기회들이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일상에서 뭐 다양하게 그런 그 아이디어의 이 발상들은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최근 트렌드이기도 하고, 과거에 제가 이제 관광학을 전공한 점도 있고 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문화유산 해설을 하기 때문에 여행이나 이 관광적인 측면에서 다크투어라고 하는 이런 용어들을 많이 접해 보셨을 거예요. 지금 현재 트렌드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트렌드에 맞춰서 아이디어를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는데, 우리가 지난 2019년에는 3.1운동 100주년, 그리고 임시정부 100주년, 그리고 작년에 2020년에는 독립전쟁 100주년, 뭐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가 독립운동사에 대해서 다른 평소 때보다는 더 많은 그런 이 학습과 현장 답사와 이런 기회들을 가졌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즘 그 다크투어라고 하는 그런 그 개념들을 도입을 하면서 독립운동의 현장들, 독립운동의 역사 유적들도 다크투어의 현장이 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 역시 그런 그 독립운동 그 역사 유적 답사를 하면서 이런 이제 아이디어를 갖게 됐는데, 먼저 그러면 다크투어리즘이라고 하는 용어를 간단하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다크투어리즘이라고 하는 것은 뭐 간단하게 줄여서 다크투어라고도 얘기를 하기는 하는데요. 흔히 전쟁이나 재난, 그리고 큰 사건, 사고 등 인류의 죽음이나 슬픔이 서려 있는 그런 대상들, 예를 들어서 공간이 될 수도 있고요, 장소, 현장, 뭐 비슷한 얘기지만 그런 대상으로 한 관광의 한 형태를 말합니다. 블랙 투어리즘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그리프 투어리즘이라고 얘기도 합니다. 뭐 말 그대로 블랙 투어리즘, 뭐 어두운 암흑 같은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그런 대상들을 찾아가는 관광의 형태고, 그리프 투어리즘이라고 하는 것은 슬픔이 스며 있는 그런 것들, 그런 그 대상을 그리프 투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다크 투어는 이 영어에서 보듯이 이 영어식 표현이고요. 그걸 우리가 받아들일 때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한 그런 이제 논의들이 초창기에 다크 투어라고 하는 용어가 들어올 때 고민들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국립국어원에서도 다크 투어의 용어를 국내에서 우리의 국어 용어로 어떻게 사용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 설문조사를 다양하게 거쳐서 2008년도에 이름을 이제 다크 투어리즘을 대신할 수 있는 우리의 표현 방식대로 이제 만드는 게 바로 역사 교훈 여행입니다. 역사 반성 여행, 그리고 뭐 참사 현장 여행, 뒤안길 여행, 뭐 비극의 역사 여행, 뭐 이런 다양한 용어들도 제시가 되긴 했는데, 가장 일반적으로 그리고 널리 통용될 수 있는 용어로 역사 교훈 여행이라고 하는 그런 용어를 채택을 하게 돼서 지금 현재 다크 투어리즘을 우리말로 표현을 하면 역사 교훈 여행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다크 투어리즘의 대표적인 장소가 어디라고 생각을 하세요? 뭐 금방 떠오르실 수 있을 거예요. 바로 이제 전쟁의 현장들, 대표적으로 국내에서 DMZ, 비무장지대, 휴전선, 이런 그 용어들이 잘 생각이 나겠죠. 그리고
지금 현재 다크 투어리즘의 형태를 빌어서 가장 그 대중적으로 많이 그 이 관광 여행의 형태가 확산되고 있는 제주 4.3, 제주 4.3의 현장들도 대표적인 다크 투어의 현장입니다. 그리고 여순 사건, 흔히 과거에 이제 여순 반란 사건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여순 사건이라든지 뭐 최근에는 세월호 침몰됐던 그런 현장들, 이 팽목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다크 투어의 현장들로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곳입니다. 이 밖에도 이제 국외에 해외 같은 경우는 이제 전통적으로 폴란드에 나치 강제 수용소가 있었던 아우슈비츠 감옥이라든가 그 다음에 캄보디아의 푸놈펜 학살 박물관이라든가 히로시마 원폭지, 체르노빌 원전 이런 지역들, 그리고 어느덧 10년이 넘었지만 뉴욕의 9.11 테러 장소, 이런 것들은 대표적인 해외의 다크 투어리즘 장소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다양한 국내외의 다크 투어리즘의 장소들이 있지만 저는 독립운동의 유적지 역시 다크 투어의 현장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독립운동의 현장들은 정말 이 나라 잃은 슬픔, 나라 잃은 서름을 이 독립을 쟁취하기 위해서 수많은 독립지사들 그리고 백성들이 희생을 했던 그런 그 우리의 역사입니다. 동학혁명부터 시작을 해서 임시정부, 의정활동, 임시정부, 그리고 동북지역, 연해주, 그 다음에 해외 각국에서 일어났던 그런 다양한 그런 그 독립운동, 그리고 사회주의 계열의 조선의용대 항일운동, 봉오동 청산리 전투와 같은 그런 독립전쟁 현장, 이런 것들이 다 독립운동의 주요한 사건들이었고 그 사건들이 남아있는 현장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다크 투어의 현장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현장들이 전부 다 다크 투어의 기획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우리가 이제 다크 투어의 그 기획의 요소들을 더 다양하게 발굴해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러한 뭐 전쟁이나 학살, 뭐 암살, 감옥, 묘지, 뭐 슬럼가 또는 과거의 유배, 표류, 이런 뭐 특별한 해양 사고, 이런 것들이 현장들이 다 다크 투어의 범위에 속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은 어떤 특정한 사건이나 장소, 인물에 대한 역사적인 평가라든가 사회적인 함의에 따라서 좀 더 확장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독립운동 유적을 다크 투어의 개념으로 범위에 넣자라고 하는 부분들도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런 그 내용들이 부합이 된다면, 사회적인 그런 대중적인 통용이 가능하다면 충분히 다크 투어의 범위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독립운동의 역사성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국권 침탈의 아픔을 목숨을 바쳐서 쟁취했던 그런 이 독립운동의 가치를 구현했던 장소이기 때문에 이 현장들이 바로 다크 투어의 가장 직접적인 장소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래 이제 제가 소개를 했지만 이렇게 동학혁명, 다양한 그 순국 애국 지사들의 그런 그 의거터, 그리고 만주 동북 삼성, 그리고 러시아, 그 다음에 저기 쿠바, 멕시코, 하와이 이런 그 해외 지역까지도 모두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특정한 인물을 중심으로도 이 인물의 행적을 따라가는 독립운동 유적 역시 다크 투어의 중요한 기획의 요소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학에서도 역시 우리가 기획을 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 이제 제가 동학문화 해설사 과정이니까 여러분들에게 던지는 겁니다. 수은 동학의 일대 교주이셨던 수은 최재우 선생께서 이제 말년에 피체돼서 조정에 의해서
관원들에 의해 피체돼서 마지막 순도에 이르기까지 그 노정들도 엄청난 그런 이 동학의 이 입장에서 보면 매우 중요한 그런 이 고난의 현장이었습니다. 해월 최시영 선생의 피체 노정이나 순도의 과정 역시 마찬가지고, 의암성사의 손병희 선생의 역정, 3.1운동과 그 이전 이후를 거치면서 있었던 그런 역정들도 역시 중요한 그런 다크투어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께서는 기획의 요소들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2019년에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거치면서 독립운동과 관련해서 많은 재조명 사업들이 있었습니다. 국가를 비롯해서 지자체 그리고 많은 유관, 기관, 단체 혹은 또 개인에 이르기까지 많은 독립운동에 대한 재인식의 기회, 재조명의 기회를 가졌었는데, 우리가 이런 독립운동의 사적지를 탐방을 한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임시정부 27년 이동로를 탐방을 한다거나 우리가 그동안에 이데올로기에 갇혀서 조명하지 못했던 사회주의 계열의 독립운동가들을 조명하는 그런 일들, 예를 들어서 김원봉의 그런 행적이라든지 조선의용대 행적, 이런 것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재조명하는 그런 기회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독립운동 사회 전반적인 것, 그리고 개인에 대한 그런 재조명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 독립운동의 일면을 보기는 하지만 거대 독립운동사의 그런 이 거대사 중심에서 아주 세세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미시사적인 측면까지도 우리가 되돌아봤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있는 그런 2019년이었습니다. 독립운동사에 미시사적으로 들어갈 때 역시 소수 최동희 선생도 우리가 독립운동사의 한 미시사의 하나로서 바라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대주제인 소수 최동희 선생에 대한 이야기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소수 최동희 선생은 앞서 잠깐 언급을 했지만, 동학의 2대 지도자이셨던 해월 최시영 선생의 장남이면서도 독립운동가로 알려져 있는 그러한 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독립운동사 연구를 하거나 심지어는 동학 관련해서 그리고 천도교 관련해서도 소수 최동희 선생에 대한 그런 인물성은 많이 드러나지 않았고 그동안 많이 조명이 되지 않았습니다. 저 역시 잘 모르고 있다가 독립운동사 연구하고 현장 답사를 하는 과정에서 소수 최동희 선생의 행적들을 이제 관심 있게 보게 돼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이제 소개까지 하게 됐는데, 독립운동가인 소수 최동희 선생의 양력들을 좀 간단하게만 좀 살펴보면요, 해월 최시영 선생의 장남이셨고요, 호가 소수입니다. 해월 선생의 순교한 이후에는 외삼촌이었던 손병희 선생의 그늘에서 주로 이제 성장을 했습니다. 특히 일본에 잠시 유학을 가했던 손병희 선생의 권유로 1904년에 천도교 일본 유학생들 파견을 했을 때 그 일원으로 일본에 가서 유학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와세다 대학의 정경학부를 졸업하고 1914년에 귀국하기도 합니다. 귀국해서 이 젊은 이 최동희 선생은 주로 이제 그 당시에 천도교의 혁신 자정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고요. 그 당시에 이제 이 분파였던 시청교와의 그런 통합 노력이라든지 교단의 내부의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제기해서 나름대로 이 화합을 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내부의 반발을 초래하기도 했고, 그러는 이제 이 천도교 내부의 자정운동을 중심으로 많이 했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이제 이 활동들이 답보 상태가 진행이 되다 보니까
1616년에 중국에서 이제 새로운 어떤 그 활동의 활로를 찾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망명에서 본격적으로 독립운동의 길에 이제 투신을 하게 되는데요. 예, 1919년에 길림군정사를 조직해서 활동을 하셨고, 22년에는 고려혁명위원회를 조직했고, 26년에 고려혁명당을 창당하는데 아주 주도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고려혁명당을 창당한 이후에 주로 이제 그 독립운동의 방향들을 만주에서 중립국 건설을 해서 독립운동의 방향을 모색하려고 하는 그런 그 활동, 그리고 무장투쟁을 통한 독립운동, 이런 것들이 주요 이제 그 독립운동의 한 방편으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예. 이런 활동을 하다가 1927년에 상해 적십자병원에서 지병이었던 그 폐병으로 이제 서거를 하게 됩니다. 나중에 유해가 이제 돌아와가지고 지금 현재 여주의 천덕산에 있는 해월 최시영 선생의 묘역이 있는 곳에 그 인근에 지금 묘소가 지금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1977년에 건국부장을 주서받았고 90년이죠. 90년에 건국훈장 애국장을 주서받으셨습니다. 뭐 지금까지 이제 간단한 그런 내용들이었고요. 조금 더 주요 부분들만 중심으로 최동희 선생의 독립운동 과정에서 좀 의미 있는 이런 부분들, 물론 뭐 활동 자체에 전반적인 의미가 있겠지만 시간 관계상 그리고 또 제가 모르는 부분들도 사실 많이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해보면, 자, 1894년에 동학혁명을 통해서 외세에 적극적으로 항거하려고 하는 그런 그 운동이 전국적으로 있었습니다. 이 동학혁명을 통해서 이런 동학혁명의 그런 그 영향들이 3.1운동의 힘으로 이어졌다라는 것은 여러분께서 뭐 이미 잘 알고 계시는 바고요. 천도교를 중심으로 해서 천도교의 이 손병희 선생을 중심으로 해서 3.1운동이 주도적으로 일어났다는 그런 얘기들도 물론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앞서 이제 소수 최동희 선생도 동학인이고 천도교인으로서 독립운동 활동에 참여를 했다고 했는데 이미 이제 천도교가 독립운동사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은 뭐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나마 천도교의 독립운동의 그런 그 내용들을 조금만 좀 살펴보면은요, 이미 3.1운동 이전, 그러니까 독립운동이 본격적으로 돌입하기 이전에 이미 우리는 외세 침략에 항거하기 위해서 동학농민혁명 그리고 동학혁명을 통해서 우리는 이 외세에 항거하는 그런 운동, 그 민족운동들을 이미 펼쳐왔습니다. 이러한 영향들이 3.1운동에 그 영향을 미쳤던 것도 당연하고요. 그러한 과정에서 천도교가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도 역시 주지의 사실입니다. 3.1운동 이후에 많은 애국지사들이나 독립운동가들이 해외로 망명을 해서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천도교의 경우에는 이러한 해외 망명에서 활동하는 독립운동가들에게 재정적인 후원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독립운동을 많이 지원을 했습니다. 물론 직접적으로 독립운동에 투신해서 활동을 했던 그런 인물들도 많이 있지만 교단의 이제 그 중심에서는 그 재정적인 후원을 중심으로 했던 것으로 많이 파악됩니다. 그리고 중국이나 연해주 그리고 미주, 예를 들어서 멕시코, 쿠바에 이르기까지 해외에 이런 이 천도 교인들이 보내오는 그런 독립 자금들이 독립운동사에서 매우 중요하게 쓰였다는 것도 잘 알려져 있는 얘기입니다. 대표적으로 또 천도교의 독립운동 활동 중에서 또 빼놓지 않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연해주에서 천도교를 그 천도교인으로 활동하던 김치보 선생 중심이 바로 이제 김치보 선생의 중심으로 노인동맹단 활동들이 있었는데, 물론 천도교
출신이기는 하지만 뭐 천도교를 망라해서 연해주 일대에서 이제 주로 우리 이 민족 사회를 이끌어 나갔던 그런 조직이기도 합니다. 이런 노인 동맹단의 이제 이 단장이 바로 천도교인이었던 김치고 선생인데, 이 노인 동맹단의 단원이었던 강우규 선생이 3.1운동 직후에 새로 부임하는 사이토 총독을 암살하기 위해서 서울역, 지금의 서울역이죠. 과거에는 이제 남대문역인데 그 광장에서 사이토 총독이 부임할 때 이 폭탄을 투척을 해서 의거를 실행한 일도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불발이 끝나기는 했지만 요인들에게 많은 그런 상처를 주었던 그런 아주 일대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천도교인,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교단 주도의 모금 활동을 통해서 재정 지원을 했다는 것들 말씀해드렸고요. 최동희 선생과 같이 실제 독립운동 현장에서 투입돼서 활동했던 분들도 계십니다. 최동희 선생만 해도 중국으로 망명해서 약 10여 년간 독립활동에 투신하고 서거를 하신 분인데, 최동희 선생을 중심으로 조금 더 이제 독립운동 행적을 좀 살펴보면, 주로 이제 성장기에는 이 손병희 선생의 그늘에서 성장을 했지만, 일본 유학을 통해서 세계 사조 그리고 이 국제 정세에 눈을 뜨게 되고, 돌아와서는 바로 이제 이 천도교 내부의 문제에 관심을 두었다가 1916년부터는 중국에 망명을 해서 본격적인 독립운동의 그런 활동에 투신을 하게 됩니다. 특히 이제 독립운동의 활동 공간들은 국내뿐만 아니라 중국, 상해, 특히 중국에서도 상해, 북경, 동북 지역을 망라하고요. 러시아 연해주 그리고 모스크바에 이르기까지 아주 국내외적인 그런 활동 반경이 아주 이제 컸던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최동희 선생의 경우에는 국내 활동을 접고 본격적으로 이제 독립운동에 투신을 하게 되는데, 1916년에 상해로 망명을 해서 초기에는 뭐 신규식 선생이나 이런 분들과 함께 이 독립운동, 그리고 특히 이제 그 상해 임시정부 결성 이전의 활동들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1918년에는 이 상해로 가서 북경으로 가서 신채호 선생과 같이 교류하고 신채호 선생의 권유로 동북 지역의 이 고토 그러니까 우리 고구려 역사 유적과 그리고 독립운동 이 활동 지역들을 살펴보기도 했습니다. 아마도 이러한 시기에 이제 동북 삼성 지역을 다니면서 이 후일 이제 독립운동의 중요한 모토가 됐던 무장 독립 투쟁의 방안, 그리고 대규모 동북 지역의 이 집단 이주를 통한 그런 우리 민족의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방식으로 독립운동을 하려고 했던 그런 보관들이 이러한 과정에서 나름대로 생각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러한 시기에 대표적인 독립운동가로 활동하던 유동열이라든지 김좌진, 황상규 같은 이런 인물들과 만나서 무장투쟁에 대한 인식들도 새롭게 가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1919년에는 이 모스크바에서 당시 이 러시아 혁명을 완성시켰던 레닌과의 만남을 가졌던 것으로도 일부 기록에서 발견이 됩니다. 레닌은 이미 러시아의 문헌을 통해서 이 해월 최시영 선생을 중심으로 해서 그 당시에 이제 동학이 가졌던 정신 가치들을 이미 이해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 당시에 해월 선생의 아들이었던 최동희 선생을 만났을 때 매우 유대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이 최동희 선생이 독립운동의 방편으로 삼았던 이 천도교의 기본 정신들 역시 레닌이 주장했던 이 백성들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노동자 중심의 그런 그 정신 가치들과 이 시천주 그리고 인내천의 그런 이 민본주의적인 가치들이 일정 부분 비슷한 면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 레닌과의 면담이 매우 의미 있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 이후에 이제 최동희 선생의 경우에는 잠시 국내에 들어와 가지고 대구에서 이 독립운동 자금을 모집하는 그런 이 대구 15인 사건에 연루돼서 잠시 대구 형무소에 투옥되기도 했었고요. 다시 1923년에 상해 임시정부에 상해로 들어가서 임시정부와 관련한 그런 활동들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1923년에 상해 임시정부의 그 중요한 이제 이 파벌 논쟁 과정에서 임시정부와는 뜻이 맞지 않음을 알고 동북 그리고 연해주로 다시 이제 이 독립운동의 무대를 확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 동북 지역과 이 연해주 지역에서의 그 독립운동 과정 중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삼았던 독립운동의 방편들을 바로 만주에서 중립국 건설을 하는 그런 투쟁 방식, 무장투쟁을 통한 독립운동의 방식 이런 것들을 이미 마음속에 선호하고 그러한 준비들을 해나갔던 것으로 보입니다. 1922년에 천도교 중심의 고려혁명위원회를 조직을 했고요. 그리고 1926년에는 길림의 영남빈관이라고 하는 곳에서 고려혁명당을 조직해서 본격적으로 독립운동의 주요한 그런 활동들을 해나가게 됩니다. 물론 이제 이 최동희 선생이 1927년에 사망하고 나서 고려혁명당의 그런 이 조직들은 금방 와해되기는 했지만 그 당시 이 동북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 무장투쟁을 통한 독립운동 활동을 아주 구체적으로 준비해 나갔다는 점에서 이 최동희 선생의 독립운동 활동은 매우 의미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1927년에 1월 26일 날 상해의 적십자병원에서 폐병으로 생을 마감을 하셨고요. 그 당시 이제 상해 프랑스 쪽에 있던 그 팔성교 지역의 그 공묘, 그러니까 만국공묘, 외국인 묘지에 묻히셨는데 이후에 이제 이 팔성교 공묘가 외국인들 묘지들을 이제 도시 개발, 상해 도시 개발을 하면서 그 외곽으로 다 이전을 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최동희 선생의 묘소도 그 서가회 묘소로 이전이 됐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그 송경영 능원이라고 되어 있는 이 만국공묘에는 최동희 선생의 묘와 관련해서 어떠한 이제 흔적도 남아 있지 않고요. 물론 이제 그 이후에 그 여주의 선영에 흙을 갖고 와서 합토해 가지고 안장을 하였습니다. 제가 좀 이 정리가 좀 덜 된 상태에서 두서없이 하다 보니까 이 독립운동의 그런 그 성과들이나 이런 것들을 좀 명확하게 잘 정리하지는 못한 것 같은데 여러분들께서 기회가 되시는 대로 이러한 여기 이제 제시했던 이런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부터는 실제 독립운동을 했던 소수 최동희 선생의 독립운동 행적들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